안녕하십니까. 통계학 이번 시간에는 이제 3장에 나오는 수치를 이용한 기술 통계학 기법 공부하시겠습니다. 이건 슬라이드가 좀 꽤 많습니다. 뭐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없고 되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로 쪼개 가지고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한 70여 개 되는데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학 읽을 거리 해가지고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찾는 대로 또 몇 가지 올려드릴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올려드린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냥 읽어보시는 겁니다. 뭐 시험에 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수치를 이용한 기술 통계학 기법 해가지고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중심 위치의 척도가 있습니다. 중심성이라고도 하고 중심 위치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평균, 이미 앞에서 좀 나왔었죠.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평균이 있습니다. 물론 평균에도 산술 평균도 있고 기하 평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 관련해 가지고 읽을 거리를 갖다가 그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문병로 교수가 쓴 글이 꽤 괜찮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거리에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에 대해서 쓴 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갖다 읽어보실 때도 그 신문에 나온 칼럼이지만 나름대로 잘 쓴 글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미디언이 있었죠. 중앙값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요. 모드라고 합니다. 모드, 최빈값. 자, 이제 빈도가 가장 많은 이런 값을 얘기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변동성의 척도가 있는데, 자, 변동성은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이미 우리가 언급한 게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고, 자,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해가지고 SD라고 하는 약자를 사용합니다. SD.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의 값을 제곱한 것이 분산이 있어요. 자, 분산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변동계수가 있습니다. 자, coefficient of variation이라고 해가지고 변동계수라고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변이계수라고도 또 번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동성의 척도가 있고, 자, 또 한 가지가 세 번째가 상대 위치의 척도가 있습니다. 그 상대 위치인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순서 얘기하는 거죠. 순서로 봤을 때 상위 10%냐 하위 10%냐 해가지고 뭐 100분위 수 해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눕니다. 그 100분위 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0분위 수도 있고 5분위 수도 있고 또 4분위 수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쿼타일 해가지고 4분의 수를 갖다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선형 관계의 척도에 대해서입니다. 그 선형 관계는 리니어죠. 1차 함수 관계인데 그 선형 관계의 척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공분산이 있습니다.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공분산. 베리언스인데 공분산이에요. 그 두 변수의 공분산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변수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어느 정도나 관계가 밀접한가 해가지고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통계 분석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결정계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이라고 하는 결정계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선형관계를 갖다 이제 식으로 표시했을 때 최소 자성선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least square line 해가지고 LSL이라고 하는 약자를 쓰는데 최소 자성선이 있습니다. 그 3.3하고 3.4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나눠서 두 번째 시간에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3.1하고 3.2 해가지고 중심 위치의 척도하고 그 다음에 또 변동성의 척도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가지는 뭐 이미 많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많이 취급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편하게 쭉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책 갖고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뭐 짧은 기간에 공부하시는 거지만 짧은 기간에 공부하는 것만큼 그만큼 또 아주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공부할 수가 있죠. 한 학기 동안에 공부하는 한 과목을 3주일 만에 공부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마음 잡으시고 이 기회에 통계학의 기초는 마스터한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1학기 때 뭐 공부하셨겠지만 진도가 참 많이 빨리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 강의하는 게 진도가 참 빨리 나가는데
그래서 지난 1학기 때 공부했던 과목들 보게 되면 지금까지 그 진도 그렇게 나가본 적이 없는데 다 나갔습니다. 책 한 권을 다 나갈 정도로 좀 빨리 나갑니다. 흑판에 판서해 가면서 할 때는 뭐 그래프도 그리고 또 추가로 설명할 내용들도 하고 또 관련되는 또 하고 싶은 내용들도 하다 보니까 이제 진도가 좀 지금만큼 못 나갔지만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는 다른 잔소리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진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먼저 그 중심위치의 척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중심위치의 척도 또는 중심성의 척도라고 해가지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산술 평균이고 가장 익숙한 것이죠. 아리스메틱 민 또는 평균이라고 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용한 중심위치의 척도인데 유용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뭐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에 관해서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이런 책들도 꽤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데럴 허프가 쓴 뭐 새빨간 거짓말 제목이 통계 새빨간 거짓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통계로 사기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까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통계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지 못할 것들도 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갖고 이제 눈속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통계 수치 가지고 이제 장난치면서 국민들을 갖다 호도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었던 그런 것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 책들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책들 보게 되면은 특히 그 평균 개념 주의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산술 평균 아리스메틱 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평점 계산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평점 계산할 때 어떻게 하나요? 받은 점수에다가 곱하기 3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과목에 대해서 다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총 학점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이제 평균 평점이 나오죠. 그게 바로 산술 평균이죠. 그래서 일단 모든 관측치를 다 합친 다음에 관측치의 수로 나누어서 계산되는 것이 바로 산술 평균입니다. 산술 평균을 갖다 우리 계산할 때 이제 쓰는 부호가 있는데 통계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공통된 부호입니다. 대문자 n 넘버스인데 대문자 n은 모집단에 속한 관측치의 수를 얘기합니다. 모집단의 관측치 수가 n이고 대문자 n. 그다음에 이제 소문자 n은 표본에 속한 관측치의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균을 표시할 때 뮤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뮤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모평균이에요. 모평균이니까 바로 뭐죠? 모집단의 산술 평균입니다. 모집단의 산술 평균 해가지고 발음은 뮤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면 이제 표본 평균이 또 있죠. 표본 평균은 표본의 산술 평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바라고 해서 표시합니다. 물론 X바라고 읽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기호입니다. 모집단의 관측치 수가 캐피탈 N,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의 관측치 수가 이제 소문자 N이고요. 뮤 그리고 X바 해가지고 사용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평균 계산하게 되면 모평균, population 모집단이죠. 모집단의 평균입니다. population mean 해가지고 뮤인데 어떻게 하는 거죠? sum of 물론 여기서 이제 i가 xi인데 sum of xi인데 i는 1부터 대문자 n까지죠. 모집단의 관측치 수가 대문자 n개이기 때문에 i는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다 합친 다음에 뭐로 나눠야 돼요? n으로 나눕니다. 대문자 n 모집단의 관측치 수로 나눈 것이 바로 뮤가 됩니다. 그래서 모평균 뮤는 sum of xi인데 i가 1부터 대문자 n까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n으로 나눈다는 거 뭐 다 아시죠?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표본 평균이 있습니다. 샘플 민이라고 합니다. 샘플 민 해가지고 어떻게 표시한다고 그랬죠? x바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스몰 x바로 표시를 합니다. 스몰 x바 해가지고 또 역시 sum of xi인데 i는 1부터 스몰 n까지죠. 그럼 뭐로 나눠야 돼요? 당연히 스몰 n으로 나눠야 되겠죠. 소문자 n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을 갖다가 이렇게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보통 i가 1부터 n까지라는 것은 보통 많이 생략을 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갖다가 비교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이게 sum of라고 읽어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요거 갖다가 원래 그리스 문자에서 시그마라고 하는 게 뭐죠? 다 합친다는 얘기죠. 다 합친다. 통계에서는 의뢰. 그런 식으로 수학에서 사용합니다. sum of xi 해가지고 이렇게 읽는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래도 이 책에서는 그 친절하게 어떻게 발음한다는 걸 다 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아마 책을 안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책 갖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사항에다가 적어놨는데 도서관에도 몇 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나온 판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온 책이라도 좀 빌려서 같이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산술평균이 바로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데이터,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뭐 키의 평균도 구하고 학점의 평균도 구하고 많이 쓰죠. 산술평균은 측정 데이터의 중심 위치예요.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데 가장 적정한 척도 중에 하나가 산술평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산술평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자, 이상치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아웃라이어라는 게 있죠. 정상을 벗어난 이상치라고 하는 게 있어갖고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극단치예요. 극단값. 극단값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억만장자가 재산이 엄청 많은 억만장자가 이웃으로 이사 온다. 그럼 그 지역의 평균 가계소득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회가 21대 국회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국회의원 평균 재산을 갖다 구해보니까, 자, 국회의원 평균 재산을 갖다 구해보니까는 얼마가 나왔느냐. 313억 원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313억 원. 이 도둑놈들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맞어요. 근데 그 당시 국회의원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정몽준 의원이 있었습니다. 정몽준 의원. 잘 아시죠? 현대중공업그룹.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의 회장은 아니고, 지금 회장은 아니고 주인 아니에요. 그게. 자, 그 양반 재산이 그 당시 평가된 게 3조 원이었습니다. 3조 원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평균 재산이 313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을 빼고 정몽준 의원을 빼고 나머지 가지고 평균 재산 구하니까 15억인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그 아주 엄청난 재산 때문에 평균 재산이 크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바로 이상치라는 거죠. 그 3조 원이라는 그 재산이 바로 이상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치라고 하는 극단값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연예인들의 뭐 평균 소득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따져보죠. 연예인들.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새 뭐 송가인은 행사 한번 참석할 때마다 3천만 원을 받는답니다. 3천만 원 받는데 송가인하고 같이 무대에서는 어쩌다가 일 있을 때 한 번씩 쓰는 사람들은 뭐야? 한 번 출연하고 20만 원 이렇게 받아요. 차이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평균 낸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술 평균치가 나오게 되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상치가 포함된 건지 안 포함된 건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통계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술 평균입니다. 자, 가장 적정하게 많이 쓰는 척도긴 하지만 문제가 바로 이거죠. 자, 이상치라고 하는 극단값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럼 이상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평균 개념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바로 그래서 이상치와 함께 우리가 또 쓰는 게 중앙값이 있었죠. 중위수라고 하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바로 미디언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은 모든 관측치를 순서대로 정렬합니다.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관측치예요. 중심에 있는 관측치가 바로 중앙값 또는 이것다 중위수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일본말 번역어 옛날에 뭐 국내에서 쓰는 학술 용어가 과거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죠. 아직도. 그래서 중위수라고도 하고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다.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의 경우 총 관측치는 9개입니다. 홀수예요. 짝수로 하게 되면 평균 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홀수입니다. 홀수계. 이럴 때 데이터를 갖다가 작은 값으로부터 큰 값으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심에 있는 값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 있는 데이터 9개를 갖다 쭉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0, 0, 5, 7에서 해갖고 22까지 나옵니다. 이럴 때 맨 가운데 있는 값이 얼마예요?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8, 0이 2개 있지만 다 나열해야 됩니다. 다 나열한 다음에 뭐예요?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값을 찾는 거예요. 똑같은 값이 있어도 쭉 다 같이 나열한 다음에 이럴 때 이제 0이 2개 있지만 2개 다 나열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값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바로 중앙값이 8이 된다고 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홀수, 관측치가 홀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같은 값이 있다고 해서 한 번만 써주는 게 아닙니다. 다 나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관측치가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측치가 나에서 10개입니다. 10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작은 값으로부터 큰 값으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 있는 2개. 자, 짝수개니까 당연히 가운데 2개가 나오겠죠. 그 2개의 산술 평균값을 선택해가지고 이걸 중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가운데 있게 되는 게 8과 9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8과 9 나누기 2 해가지고 이 경우 중앙값은 8.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짝수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값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표본 중앙값이건 모 중앙값이건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당연하죠. 개념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표본 중앙값 또 모 중앙값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중심 위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게 모드가 있습니다. 최빈 값이라고 그래요. 최빈,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빈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발생되는 도수가 가장 많은 관측치가 바로 최빈 값입니다. 물론 이제 한 세트의 데이터에는 최빈 값이 하나 또는 둘 이상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이거나 또는 둘 이상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빈 값은 주로 명목 데이터에 사용됩니다. 명목 데이터 뭐죠? 명목 데이터가 범주 데이터죠. 그러니까 범주 데이터의 경우 주로 사용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범주 데이터의 경우에는 수를 세는 것만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빈 값이 의미가 있는 것은 주로 범주 데이터, 즉 명목 데이터의 경우 의미가 있지만 모든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이용한 중심 위치의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세트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엄청 많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빈 값보다는 오히려 최빈 계급 구간이 더 유용합니다. 어떤 하나의 값을 갖는 최빈 값보다는 최빈 계급 구간이 더 유용하다는 것도 확인하고 지나가시고요. 물론 최빈 값 구할 때 표본 최빈 값 그리고 모 최빈 값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최빈 값 봐주시고요. 여기에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가 해가지고 이제 좀 전에 봤던 다 해서 10개인 이런 데이터 세트입니다. 여기서 관측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0이 2번 나오죠. 0이 2번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 데이터 세트의 최빈 값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0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최빈 값이 어떻게 중심 위치의 척도가 되는가 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최빈 계급 구간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로축에 나와 있는 게 프리퀀시, 빈도예요. 빈도고 가로축에 이제 변수가 있죠. 이랬을 때 최빈 계급 구간 해가지고 구간으로 표시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빈 값보다는 최빈 구간. 유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계산 안 하죠. 엑셀에 입력만 하면 다 계산하잖아요. 엑셀이 그렇죠. 어지간한 거냐 뭐 합계하는 거, 뭐 나누는 거, 표준편 차고하는 것도 엑셀이 다 계산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엑셀을 사용해서 계산한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출력물이 있죠. 그 출력물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최빈값과 관련해 가지고는 엑셀을 사용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데이터 세트에 하나 이상의 최빈값이 존재하는 경우 있죠. 하나 이상의 최빈값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하나 이상 그러면 하나 안 들어가요. 하나 이상이라고 할 때 하나가 안 들어갑니다. 하나 이상 그러면 둘 이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above 1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above 1이라고 할 때 1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하라고 할 때 만약에 below 1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빌로우라고 할 때도 이하인데 이하라고 할 때도 그 값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된 책 같은 거 읽을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국내에서 이제 그 책을 번역하거나 이럴 때는 정확히 번역하지만 원서로 볼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이라고 할 때 하나가 안 들어가고 둘 이상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 이상의 최빈값들이 존재할 때, 둘 이상의 최빈값이 존재하는데 이럴 때 엑셀은 가장 작은 최빈값만 보여줍니다. 가장 작은 최빈값만 보여준다. 그래서 엑셀 출력물에 최빈값이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꼭 하나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보다 큰 최빈값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안 보여줘요. 엑셀 출력물에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은 가장 작은 최빈값만 계산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최빈값이 만약에 둘 이상 있다. 자, 최빈값이 둘 이상 있다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든가 뭐 히스토그램 같은 거 그렸을 때 만약에 최빈 계급 구간이라고 할 때는 히스토그램이죠. 자, 최빈 값이라고 할 때는 물론 이제 바 차트를 갖다 그릴 수 있지만 그래서 자, 최빈 값이 만약에 둘 이상이라면 당연히 봉우리가 2개 이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세트가 2개의 봉우리인지 또는 3개 봉우리가 있는지 이걸 알고자 할 때는 자,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그 히스토그램과 같은 이런 기법을 갖다 함께 사용해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주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엑셀의 특성, 우리가 엑셀의 특성을 다 확인하는 게 어렵지만 이것들은 이제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의하라고 켈러가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가장 작은 최빈값 하나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평균하고 중앙값, 최빈값 비교해 놨는데 만약에 변수의 분포가 대칭이라면 자, 모든 변수의 분포가 대칭이다. 대칭이라고 할 때는 평균하고 중앙값, 최빈값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다가 아니라 동일할 수 있다예요. 물론 여기서도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관측치가 많고 관측치가 많으면서 분포가 대칭이다. 대칭이라고 했을 때는 평균하고 중앙값, 최빈값은 모두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조건이 뭐예요? 관측치가 아주 많고 관측치의 분포가 대칭을 보일 때 이럴 때 평균하고 중앙값, 최빈값은 동일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뭐 미디안, 그 다음에 민, 그리고 모두 다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관측치가 많으면서 대칭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변수의 분포가 비대칭이다. 자, 분포가 비대칭이다. 자, 이 경우에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자,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말 쓰는데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할 때는 뭐예요? 오른쪽 꼬리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거예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 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럴 때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은 다를 수 있지만 다를 수 있다고 표현됐지만 뭐예요? 대개는 달라요 이럴 때.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 같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칭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심 위치의 척도 세 가지를 봤는데 그럼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중심 위치의 척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갖다 비교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평균이죠. 평균이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용한 중심 위치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장학금 같은 거 줄 때도 뭐 학점 평균 가지고 주잖아요. 학점 평균. 요새는 성적 좋다고 장학금 타는 게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장학금 탄다. 그러면 무조건 장학생이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집안이 아주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그런 장학금도 있었지만 그 생활보조 장학금이라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성적이 좋아야 장학금을 탑니다. 뭐 저도 이제 한 번도 등록금 내본 적이 없이 장학금만 가지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뭐 그땐 그랬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처럼 기준 적용하면 아마 장학금 전혀 못 받았을 겁니다. 이럴 때 뭐 제일 중요한 게 평균이죠. 평균 평점.
그 평균 평점을 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학생 선정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써온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의 함정이 뭐예요? 평균의 함정은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중앙값이 오히려 더 좋은 중심 위치의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중심 위치의 척도는 평균이지만, 그렇지만 아웃라이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더 좋은 중심 위치의 척도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빈값은 어떠냐? 최빈값은 결코 가장 좋은 중심 위치의 척도는 아니다 합니다. 그렇죠. 자, 수를 세는 건데 특히 그 최빈값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최빈값 같은 경우에는 명목 데이터 얘기했지만, 명목 데이터의 경우 이용한다고 그랬죠. 범주 데이터의 경우. 그래서 이제 결코 가장 좋은 중심 위치의 척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만약에 이 평균하고 중앙값 두 가지를 갖다 비교했을 때 이런 거죠. 비교한 경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값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장점, 뭐죠?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값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장점, 평균과는 달리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이게 중앙값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 나오면 일단 의심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값을 갖다 함께 제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한국직업사전 이런 데 보면은 한국의 경우도 지금 만여 가지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직업사전은 그 한국고용정보원 들어가면 볼 수가 있고요. 워크넷에도 있습니다. 워크넷 다 아시죠? 이게 뭐 취업 준비하거나 이럴 때는 뭐 국가가 제공하는 가장 좋은 취업 포털이 바로 워크넷이에요. 그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이 있으면 워크넷 들어가 가지고 회원 가입하면 가끔씩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넷뿐만 아니라 워크넷은 work.go.kr입니다. 또 이걸 포함하고 있는 또 중요한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있죠. 일자리위원회인데 그 일자리위원회 job.go.kr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그 안에 워크넷뿐만 아니라 뭐요? 여러 가지 뭐 공공기관의 취업 정보를 갖다 알려주는 job 알리오도 있고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저학년이니까, 나는 저학년이니까 아직 취업이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뭐요? 오늘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job.go.kr 그리고 work.go.kr 들어가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서핑하듯이, 웹 서핑하듯이 한번 여기저기 다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그 직업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직업 정보라고 나와요. 직업 정보라고 나와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한국 직업사전 PDF 파일이 있습니다. 그 직업사전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직업에 대한 특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직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 그래서 그 직업이 어떤 일을 가지고 뭘 만드는 것인지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직업을 가진 경우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평균 임금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주로 평균 임금만 제시했는데 지금은 뭐냐? 평균 임금뿐만 아니라 중위값, 그리고 상위 25, 하위 25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균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신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직접적으로 봐야 될 건 아니죠. 한국직업사전이나 또 한 가지가 이제 한국직업전망이라고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직업전망은 2년에 한 번씩. 또 한국직업사전은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데 그 매년 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한 7년 내지 8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통합본으로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 통합본 나오게 되면 아마 이제 조만간 2020년 통합본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동안 이제 과거에는 2013년이나 2012년에 나왔었나 나오고 매년 이제 새로 조사해서 나오다가 다 합쳐가지고 통합본이 나오는데, 그 워크넷이나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한 번씩들 쭉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큰 도움 돼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직업 찾는 것보다는 내가 관심이 있는 쪽에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큰 도움 될 겁니다. 일단은 이 잡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자리위원회.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해가지고 job.go.kr 한번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여러 군데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값의 장점 중에 하나, 극단값들에 의해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중앙값의 큰 장점의 하나다 하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봅니다. 자,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중심이체 척도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인터넷의 평균 사용시간 가지고 제시해 놨습니다. 인터넷의 평균 사용시간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이거예요. 0에서부터 20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20위까지 해가지고 데이터가 다 해서 n이 10개가 주어졌어요. 자, 10개가 주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다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평균을 계산해 봤습니다. 산술평균. 자, 산술평균 계산하니까 11이 나옵니다. 11이 나왔어요. 그 책에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중앙값 구하니까 8.5가 나와 있어요. 평균하고 중앙값이 달라요. 당연히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는 경우,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는 두 가지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측치가 아주 많고 대칭을 이룰 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자 33시간 인터넷의 평균 사용 시간을 갖다가 33시간이라고 보고한 응답자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자 133시간으로 보고했다. 100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133시간을 보고했다고 해자. 그러니까 이럴 때 평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극단치가 지금 133이라고 하는 극단치가 포함되는 거예요. 33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포함됐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산술평균이 21이 나옵니다. 여기서 100을 빼면 산술평균이 11인데 100을 집어넣고서 보고하니까는 뭐예요? 21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큰 차이죠. 극단값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만큼 산술평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앙값은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표본에는 자, 평균이 21인데 평균보다 큰 관측치가 2개가 존재한다. 2개가. 그래서 이러한 극단값의 존재가 바로 평균이 중심 위치의 척도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도 33이 아니라 133을 집어넣었지만 이런 경우에도 중앙값은 똑같습니다. 중앙값은 차이가 없어요. 133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던 33으로 계산하든 간에 중앙값은 극단값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극단값이 존재할 때, 극단값이 매우 적게 존재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중앙값은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중심을 나타내는 더 양호한 척도가 된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극단치가 얼마든 간에 중앙값은 항상 동일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극단값이 존재할 때 중앙값이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중심을 나타내는 양호한 척도가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은 수라고 했는데 그 적은 수라는 말은 이제 무시해버리세요. 이거는 무시해버리시고 자 극단값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뭐예요? 중앙값이 더 양호한 척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열 데이터하고 데이터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최빈값은 주로 범주 데이터에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보시게 되면 데이터의 종류와 관련해 가지고 봅니다. 먼저 서열 데이터하고 범주 데이터의 경우에는 평균 계산 의미가 없죠. 당연히. 범주 데이터에서 평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봤던 독신과 기혼, 과부, 미혼 평균 내면 뭐가 돼요? 의미가 없죠. 이건. 그래서 서열 데이터나 범주 데이터의 경우 평균의 계산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서열 데이터의 경우라면 당연히 중앙값이 있죠. 나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열 데이터의 경우에는 중앙값이 아주 좋은 중심 위치의 척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범주 데이터, 즉 명목 데이터의 경우에는 뭐예요? 자, 수를 세는 것만 허용된다고 그랬죠. 계산은. 범주 데이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계산은 수를 세는 것만 허용이 됩니다. 자, 수를 세 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최빈값이죠. 그래서 범주 데이터의 경우 최빈값은 유용한 빈도입니다. 자, 유용한 빈도 척도지만 그러나 이 경우 최빈값이라는 게 중심 위치의 척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나마 최빈값이
자, 유용한 빈도 척도지만 중심 위치의 척도는 아니라는 거,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서열 데이터, 범주 데이터의 경우 평균 계산은 의미가 없다. 자, 서열 데이터라면 중앙값이 중심 위치의 척도가 된다. 범주 데이터의 경우 최빈값이 그나마 유일한 척도지만, 빈도 척도지만 중심 위치의 척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엔 그 기하 평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하는 잘 아시겠지만 지오메트릭이라고 하죠. 지오메트릭. 원래 그 지오메트릭을 갖다가 이제 중국식 발음으로 해가지고 기하라고 해가지고 발음이 나왔다는 것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동 박사라고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그 샹가 연구원 학자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쓴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오를 발음하니까 기하 해갖고 중국식 발음이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하라고 하는 거 아시죠? 지오메트릭, 민.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술 평균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용한 중심 위치의 척도입니다. 그렇지만 산술 평균이나 중앙값이 최선의 중심 척도가 아닌 상황도 존재한다. 자, 산술 평균이나 중앙값이 최선의 중심 척도가 아닌 상황이 존재한다. 어떤 경우냐? 변수가 성장률 또는 변화율일 때예요. 변수가 성장률이나 또는 변화율인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기하 평균이 산술 평균이나 중앙값이 아니라 이럴 때는 기하 평균이 매우 유용한 중심 위치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변수가 성장률 또는 변화율일 때입니다. 기하 평균이 유용한 중심 위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문병로 교수가 쓴 글을 갖다 제가 올렸다고 했는데 그 양반이 쓴 글의 제목이 그거예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이게 제목입니다. 그럼 꼭 읽어보세요. 지금 공부하는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틀리기 쉬운 잘못되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살면서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변수가 성장률 또는 변화율일 때는 기하 평균이 유용한 중심 위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하 평균 개념이 나왔습니다. 보면 이거 진짜 틀리기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사후정 같은 느낌이 좀 들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00를 2년간 투자한다. 그럼 첫 번째 해에는 투자 가치가 100%가 증가했습니다. 투자 가치가 100%가 증가하니까 100%가 증가했으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2000가 된 겁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예컨대 3이 9가 됐습니다. 자, 3이 9가 됐을 때 이거 갖다가 300%가 증가했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책에다가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책에다가. 자, 3이 9가 됩니다. 자, 3이 만약에 100%가 증가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에서 200%가 증가가 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9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300%가 증가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년간 투자한다. 첫째 해에 투자 가치가 100%가 증가했다. $2000가 됐습니다. 100%가 증가한 거니까 $2000가 된 거죠. 근데 두 번째 해에는 투자 가치가 50%가 감소한 거예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자, $2000에서 50%가 감소한 거예요. 50%가 감소한 거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1000가 된 거죠. $1000가 2000가 됐다가 다시 $1000가 됐습니다. 그럼 이럴 때 첫 해는 100%가 증가한 거죠. 두 번째 해에는 마이너스 50%입니다. 감소한 거니까. 그럼 이럴 때 자, 첫 번째 해 수익률과 두 번째 해 수익률은 100% 그리고 마이너스 50%죠. 그럼 이런 경우 두 연도 수익률의 산술 평균을 구해본다. 또는 중앙값을 구해본다. 산술 평균 구하면 얼마가 될까요? R1 플러스 R2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 더하기 마이너스 50 나누기 2입니다. 그러니까 산술 평균이 얼마예요? 25%죠. 그러니까 두 연도 수익률의 산술 평균 이렇게 나오겠죠.
의미가 있어요? 지금 25%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25%라는 수치, 투자자를 오도한다. 투자자가 헷가닥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결국 1000달러가 2000달러가 됐고 2000달러가 다시 1000달러가 됐잖아요. 수익률 얼마입니까? 2년 동안. 제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 자, 평균 복리 수익률 구하면 평균 복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 평균 복리 수익률을 구한다고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죠. 1000이 2000 됐다가 다시 1000이 됐으니까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이럴 때 평균 복리 수익률은 0이 되는 건데 이러한 평균 복리 수익률 이게 바로 뭐예요? 기업 평균 값이에요. 자, 기업 평균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평균 복리 수익률이 기업 평균의 값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심 위치의 척도는 이렇게 보시고 좀 전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책에서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박스에 놓고 좀 자세히 나와 있는 예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예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변동성의 척도입니다. 변동성의 척도 해가지고 자, 관측치들이 평균 주위에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하는 거죠. 평균 주위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게 바로 변동성의 척도입니다. 예를 들면 두 과목의 점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평균은 두 과목 모두 똑같이 50이에요. 원래 여기다 이제 우리가 정기분포를 갖다 그릴 때 가운데다가 평균 그리죠. 평균 나타냅니다. 50이에요. 근데 5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흩어진 정도를 보게 되면 자, 파란색은 별로 흩어지지 않았죠. 근데 빨간색은 많이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변동성이 더 큰 겁니까? 자, 파란색으로 나타낸 과목보다 붉은색으로 나타낸 과목의 점수가 변동성이 큰 거죠.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 예컨대 뭐 어떤 학급이 있는데 그 학급의 점수가 이렇다. 두 가지가 나온다. 1반은 이렇고 2반은 이렇다. 골치 아픈 거죠, 이게. 1반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선생님이 강의하기가 아주 좋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디에 눈높이를 맞춰야 되나요? 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할까요? 못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할까요? 아니면 평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까요?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열반을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우열반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이제 학교 전체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애들은 일단은 기본 수업을 한 다음에 또 별도로 추가 수업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수한 사람, 좀 성적이 아주 안 좋은 애들, 이런 애들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붉은색의 경우가 변동성이 더 크다는 걸 갖다가 이제 분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변동성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이미 우리가 첫 시간에 봤었죠. 레인지가 있습니다. 레인지 범위죠. 가장 간단한 변동성의 척도예요. 왜 간단해요? 최대 관측치 빼기 최소 관측치입니다. 범위가.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세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50 빼기 4하면 되겠죠. 레인지 46이에요. 자, 두 번째 세트의 경우에도 똑같이 46입니다. 최대 관측치 빼기 최소 관측치. 가지고 두 경우 범위는 똑같죠. 레인지는 똑같은데 분명히 두 데이터 세트는 서로 다르죠. 가운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아주 4 아니면 50인데 여러 개가 중간에 흩어져 있죠. 그렇죠? 분명히 데이터 세트의 분포는 다르지만 범위가 똑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별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변동성의 척도로서 또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범위 레인지입니다. 자, 범위가 가지는 장점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범위가 가지는 주요 단점은 뭐예요? 양쪽 끝에 있는 거 밖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끝에 있는 관측치 사이에 존재하는 관측치들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범위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위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이용하면 되는 거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모든 관측치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변동성의 척도가 필요합니다. 자, 모든 관측치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변동성의 척도 해가지고 먼저 분산이 나와 있습니다. 베리언스죠.
자, 분산은 아까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분산하고 베리언스하고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변동성의 척도로 활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동성의 척도. 가지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거의 모든 통계적 추론에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통계적 추론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분산과 변동성입니다. 우리가 분산을 갖다 나타낼 때 부호는 기호는 시그마 스퀘어드 써요. 모분산입니다. 이건 모집단의 분산입니다. 모집단의 분산이고 이걸 읽을 때는 자 시그마 스퀘어드 이렇게 읽어요. 시그마 스퀘어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스몰 s를 써가지고 s 스퀘어드라고 할 때는 표본 분산이에요. 표본 분산은 s 스퀘어드 해가지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정확한 발음입니다 이게. 자, 모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갖다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시그마 스퀘어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sum of i는 1부터 n까지입니다. 자, sum of 1부터 n까지인데 xi 마이너스 mu예요. 자, 모든 관측치에서 뭐예요? 모평균을 뺀 다음에 다 제곱해요. 그 다음에 다 합치는 겁니다. 자, 모평균, 자, 모든 관측치입니다. 모든 관측치에서 모평균 뮤를 뺍니다. 뺀 다음에 뺀 값을 제곱하는 거예요. 뺀 값을 전체를 갖다 제곱합니다. 제곱한 다음에 다 합친 값 하고 이걸 뭐로 나눠요? 모집단의 크기로 나누는 거죠. n으로. 이게 바로 모분산이에요. 그래서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니? 흩어진 정도를 갖다 구하는 것입니다. 자, sum of xi-mu squared 나누기 n 해가지고 모분산을 구합니다. 다음에 표본 분산을 갖다 구할 때는 자, 표본 분산을 구하는데 s 스퀘어드죠. s 스퀘어드인데 어떻게 하나요? 역시 sum of xi 마이너스 모든 관측치에서 이건 이제 관측치의 크기가 스몰 n입니다. 모든 관측치에서 뭐요? 표본 평균을 빼는 거예요. xi 마이너스 x바 한 다음에 이걸 전부 다 제곱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합친 다음에 뭐로 나눠요? n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나눠주는 값이 n이 아니라 n-1로 나눠줘요. n-1로 나눠준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자 표본 분산을 구할 때 분모는 표본 크기 나누기 1이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자유도라고 하는 겁니다. n-1이 바로 자유도예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자유도가 나오는데 그 자유도 나오면 거기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여기서는 일단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스몰 n이 아니라 n-1로 나눈다는 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특별히 주의하실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 계산 문제도 나오죠. 이게. 그 계산 문제 사례가 나옵니다. 뒤에 가면 제가. 그래서 우리가 표본 분산을 구하려면 이제 squared죠. squared인데 이걸 구하려면 먼저 표본 평균을 먼저 구해야죠. 표본 평균 x바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자, 표본 평균 x바를 갖다 구해야만 관측치에서 x바를 뺀 다음에 제곱하고 다 합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표본 평균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제 표본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표본 분산을 계산하기 때문에 복잡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간편 공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표본 평균을 계산하지 않고도 중간 단계 없이도 데이터로부터 표본 분산을 계산하는 간편 공식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외울 필요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옛날엔 다 계산했으니까 공식을 외워야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엑셀이 다 계산해 줍니다. 엑셀이 다 계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계산 결과 출력물을 갖다가 해석하는 거 이것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입력하면 엑셀이 계산 다 해줍니다. 근데 이제 아까 나왔던 그 기본적인 것들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식을 봤지만 그러나 뭐 간편 공식 이런 것들처럼 계산을 쉽게 하는 공식은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계산은 다 해주고 그것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간편 공식 학자들이 제시했지만 자, 관심 들 건 없습니다. 자, 계산하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례입니다. 뭐 길면 또 복잡해지니까 여름방학 RYT에 대한 예제가 나옵니다. 6명의 학생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수로 구성된 표본이 나와 있습니다. 6명의 학생이 지원한 아르바이트의 수로 구성된 표본입니다. 17, 자, 15, 23, 7, 9, 13 나와 있습니다. 자, 이로부터 이제 우리가 X바 구하고, X바는 뭐예요? 표본 평균이죠. S퀘어드, 표본 분산 구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아주. 자, 샘플 민, 표본 평균입니다. 5개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눈다? 6으로 나눈다는 거죠. 자, 14 잡스가 나옵니다. 자, 샘플 베리언스입니다. 자, 이거 14 구했으니까는 뭐예요? 각각의 관측치에서 14를 다 빼요. 자, 17 빼기 14 제곱. 자, 여기 15가 있죠? 15 빼기 14 제곱. 이런 식으로 다 해줘요. 마지막으로 13 빼기 14 제곱. 한 다음에 다 합쳐야죠. 다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건 간편식 이용한 거예요. 자, 간편식 공식 이용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간편식 이용하지 않고 뭐로 나눈다? n-1로 나눈다 그랬죠. n-1로 나눈다. 그러니까 6 빼기 1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33.2가 나옵니다. 자, 물론 좀 전에 어떤 간편 공식으로 계산한다면 x바 구하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똑같이 나옵니다. 식을 변형시켜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히 똑같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샘플 민, 샘플 베리언스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표준 편차입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입니다.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 그래서 모 표준 편차라고 할 때는 뭘까요? 시그마인데. 자, 시그마는 루트 시그마 스퀘어드. 표본 표준 편차는 S는 루트 S 스퀘어드예요. 자,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 음이 아닌 제곱근이다. 표준 편차가 이렇습니다.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 두 종류 골프 클럽의 일관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두 종류 골프 클럽의 일관성을 비교한다. 자, 이전에 있던 골프 클럽이 있었고 또 새로 혁신. 자, 커렌트하고 이전에 있던 거하고 새로 혁신,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진 골프 클럽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 개발된 골프 클럽이 기존의 골프 클럽보다 더 일관성을 가지는지. 일관성을 갖는다는 말은 뭐예요? 비거리의 변동성이 적다는 거죠. 자, 볼을 쳤을 때 비거리의 변동성이 적은지 이걸 결정하기 원한다. 이럴 때 엑셀 출력문이 나옵니다. 엑셀 출력문 해가지고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나왔어요. 출력문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예요? 산술 평균입니다. 스탠다드 에러. 자, 표준 오차입니다.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표준 오차, 미디언 중위수가 나오고요. 모드가 나옵니다.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자, 민도 차이가 없어요, 별로. 자, 150.5, 150.15.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도 마찬가지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언, 모드 차이가 없죠. 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여기 나왔는데, 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인데 이전의 것의 표준 편차는 5.79인데 지금 3.09입니다. 크게 개선됐죠. 표준 편차가 작아졌죠.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관성을 갖는다는 거죠. 변동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적다. 그 다음에 이제 샘플 베리언스 해가지고 표본 분산입니다. 표본 분산도 당연히 33.55하고 9.56의 차이예요. 당연히 샘플 베리언스 제곱근이 바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그래서 9.56의 제곱근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해가지고 3.09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이렇게 냈습니다. 두 가지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커토시스가 나오는데 커토시스는 우리가 앞에서 안 봤죠. 이거 첨도 얘기하는 거예요. 첨도. 커토시스는 첨도. 첨이라는 말은 뭐 첨탑. 첨탑할 때 첨자예요. 얼마나 뾰족하냐. 얼마나 뾰족하냐 하는 걸 첨도라고 합니다. 그 종 모양이냐 산 모양이냐 하는 거죠. 종 모양이냐 산 모양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엑셀 출력물 값이 커토시스예요. 자, 스키니스가 나오는데 스키니스는 봤었죠. 앞에서. 스키니스는 뭐였죠? 외도. 왜곡된 정도. 외도를 갖다 스키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 해가지고 범위가 나와요. 자, 당연히 최대치하고 최소치의 차이가 범위죠. 154하고 144의 차이가 바로 뭐예요? 12 범위입니다.
자, sum, count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엑셀 출력물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서 이제 이전의 거에 비하면은 뭐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작아졌고 따라서 샘플 베리어스 작아졌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 편차의 해석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히스토그램이 종 모양이에요. 자, 히스토그램이 종 모양이다. 종 모양일 때, 자, 벨 쉐이프트 종 모양입니다. 종 모양이니까는 끝이 뾰족한 거죠. 이럴 때 경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험 법칙을 적용하는데 이건 무지하게 많이 써먹는 거예요. 자, 종 모양일 때, 자, 모든 관측치의 약 68%는 평균으로부터 1표준 편차 이내에 속한다. 모든 관측치의 68%. 그것도 정확하게는 0.6827이에요. 0.6827이니까 68%죠. 평균으로부터 1표준 편차 이내에 속한다. 자, 경험 법칙입니다. 경험 법칙.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관측치의 약 95%는 평균으로부터 2표준 편차 이내에 속한다는 겁니다. 2표준 편차 이내에 속한다. 또 모든 관측치의 99.7%는 평균으로부터 3표준 편차 이내에 속한다. 자, 기억해 놓으세요. 자, 1SD 안에 얼마? 68%. 자, 2XD 안에 2SD 안에 얼마? 95%. 자, 3SD 안에 얼마? 99.7%입니다. 에 속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1표준 편차라고 하면 이 정도 범위가 돼요. 이 정도 범위가 되는데 이 안에 얼마가 들어간다? 0.6827. 68%가 포함된다. 그 다음에 예컨대 자, 이 표준 편차면 여기서부터 여기 요 사이입니다. 자, 마이너스 ES에서 ES까지. 이 안에 얼마가 들어간다? 95%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3표준 편차가 거의 끝부분까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건데 이 안에 얼마가 들어간다? 99.7%가 들어간다. 자, 68%, 95%, 99.7% 요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 유명한 정리가 하나 나옵니다. 체비셰프의 정리예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본 내용은 경험 법칙입니다. 경험 법칙이고 여기서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있는 법칙이에요. 이게 정리가.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일반적인 해석은 종 모양을 포함해 가지고 종 모양이 아닌 경우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종 모양이 아닌 자, 모든 형태의 히스토그램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체비셰프의 정리예요. 과거 러시아의 통계학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비셰프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봤던 경험 법칙은 종 모양일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종 모양일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체비셰프의 정리는 뭐예요? 종 모양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형태의 히스토그램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은 뭐냐? 체비셰프의 정리. 평균으로부터 K 표준 편차, 물론 K는 1보다 큽니다. 1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 평균으로부터 K 표준 편차 이내에 속하는 관측치들의 비율은 여기서 이제 이 적어도라는 말에 주의하셔야 돼요. 적어도, at least. 적어도 다음과 같다. 적어도 다 얼마와 같아요? 1 마이너스 K 스퀘어드 분의 1과 같다. 이겁니다. 물론 K는 1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K는 1보다 클 때 이렇다. 그래서 만약에 K가 2인 경우라면 아까 우리가 이 표준 편차의 이내에 속한다. 이 표준 편차의 이내에 속할 이 표준 편차 이내에 속하는 비율이 얼마나 그랬죠? 95%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다 자, 체비셰프의 정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해 봐요. 2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자, 2제곱 4분의 1 빼기 4분의 1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75%죠. 그래서 K가 2일 때 체비셰프의 정리에 의하면 모든 관측치에 적어도 4분의 3은 평균으로부터 이 표준 편차 이내에 속한다고 했는데 아까는 우리가 95%라고 했는데 75밖에 안 되죠. 왜 그러냐? 하한선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한선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 이내에 속하는 비율이 4분의 3이라고 했는데 최소치예요, 이게. 그래서 경험 법칙의 근사에 하한선이 되는 겁니다.
자, 경험 법칙을 이용한다면 95%가 되겠지만 항상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한선이 되는 게 얼마다? 4분의 3. 자, 75%입니다. 자, 체비셰프의 정리 확인하고 나오셔야 돼요. 뭐요? 1 빼기 k 스퀘어드 분의 1이죠. 1 빼기 k 스퀘어드 분의 1 해가지고 그렇게 구합니다. 물론 k는 1보다 큽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변동계수입니다. coefficient of variation 변동계수예요. 자, 변동계수라고도 하고 변이계수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표준 편차를 갖다가 평균으로 나눈 척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표준 편차의 절대값만 봐가지고는 이게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럼 적어도 뭐하고 비교해야 될까요? 평균하고 비교해 봐야죠. 평균하고 비교한다면 표준 편차가 큰지 작은지 비교할 수가 있지만 표준 편차 하나만 봐가지고는 큰지 작은지 알 수 없습니다. 가지고 평균 대비 표준 편차 해가지고 변동계수라는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모 변동계수가 있는데 모 변동계수는 자, 이건 대문자 CV라고 씁니다. 변동계수 해가지고 coefficient of variation이에요. 약자로 CV라고 합니다. 근데 모 변동계수는 대문자로 표시해가지고 CV인데 그러면 모 변동계수니까 당연히 뭐요? 모평균 분의 모표준편차예요. 그 다음에 표본 변동계수의 경우에는 자, 소문자 CV를 씁니다. 자, 소문자 CV를 쓰는데 X바분의 S죠. 표본 평균분의 자, 표본 표준편차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변동계수를 갖다 구해서 활용을 합니다. 자, 변동계수라고 하는 것도 변동성에 대한 자, 상대적인 척도죠. 평균에 비해서 얼마냐 이거니까. 평균에 비해서 얼마냐.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표준편차를 계산했더니 10이 나왔다. 표준편차를 계산했더니 10이 나왔어요. 그럼 10이 크냐 작으냐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평균이 100이라면 표준편차 10은 꽤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평균이 500이라면 표준편차 10은 매우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대비 표준편차 해가지고 자, 변동계수라는 개념을 갖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변동계수. 여기까지가 바로 변동성의 척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수치를 이용한 기술통계학 기법 중에서 두 가지 봤습니다. 상대 위치의 척도, 상대 위치의 척도가 아니라 이제 중심 위치의 척도 봤고 두 번째 변동성의 척도 봤죠.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될 게 바로 상대 위치의 척도가 있고요. 상대 위치의 척도가 있고 또 이제 그 관계가 선형 관계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하는 거 있죠.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슬라이드가 한 37개, 뭐 휴지하고 맨 끝에 거 빼면 35개지만 뭐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렸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켈러 교과서가 도서관에 없더라도 다른 통계학 교과서 하나 정도 빌려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